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앤 이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이틀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하면서 한반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12일 동안 6번째 미사일로 미 항모의 동해 재전개와 유엔 안보리 개최에 반발하는 무력 도발로 보입니다. 거듭되는 북한의 도발에 윤석열 대통령은 강력한 한미 동맹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챙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후로 예정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대응 등 안보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의 대응 사격 도중 발생한 현무2C 미사일 강릉 낙탄 사고와 관련해 합참은 특정 장치의 결함으로 초기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주민과 언론에 제때 설명하지 못했다며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국정감사 사흘째인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시작부터 감사원의 전 정부 감사를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감에 처음으로 출석해 검수완박 관련 권한쟁의 심판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수사 관련 질의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산유국들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최대 규모인 하루 원유 200만 배럴을 감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최근 안정세를 보이던 국제유가 상승 압박 전망 속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세계 경제에 타격을 줄 거라며 비판했습니다. 러시아의 점령지 강제 병합 발표 이후에도 우크라이나군은 영토 수복을 위한 반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퇴각한 지역에선 고문 현장과 생매장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이틀 만에 또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우리 군 당국이 확인한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6시쯤부터 20여 분 동안 평양 삼석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미사일은 비행거리 350여 킬로미터에 고도 80여 킬로미터, 속도 마하 5로 탐지됐고 두 번째 미사일은 비행거리 800여 킬로미터, 고도 60여 킬로미터, 속도 마하 6으로 탐지됐습니다. 합참은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김승겸 합참의장이 한미 간 공조회의를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북한이 지난 4일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화성 12형으로 추정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일본 상공을 넘겨 발사한 지 이틀 만으로 오늘 발사는 지난주 훈련을 마치고 떠났던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이 닷새 만에 한반도 수역에 다시 출동해 한미일 연합훈련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무력 시위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북한 외무성이 발사에 앞서 공보문을 통해 미 항모 강습단이 다시 한반도에 전개되는 것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북한이 재전개를 주시한다고 밝힌 만큼 오늘 발사 이후에 계속해서 맞대응 성격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특히 공보문에서 미국이 한미 연합훈련들에 대한 응당한 대응 행동 조치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부당하게 끌고 간 것을 규탄한다며 최근 미사일 발사 책임을 미국에 전가하기도 했는데요. 당분간 북한의 도발과 한미의 억제가 이어지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더 고조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한현입니다. 이틀 전 열도 상공을 넘어가는 탄도미사일에 이어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자 일본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2발 가운데 1발은 요격이 어려운 변칙 궤도로 날아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이경화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방위성의 분석 내용은 어떻습니까? 네, 하마다 일본 방위성 장관은 오늘 오전 북한이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쏜 뒤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북한이 쏜 첫 번째 미사일은 최고 고도 약 100km로 350km를 날아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두 번째 미사일은 최고 고도 약 50km, 비행거리는 약 800km로 분석했는데요. 하마다 장관의 설명 들어보시죠. 北朝鮮東、東岸付近および日本海であり、いずれも我が国の排他的経済水域外と推定されます。当該弾道ミサイルは変則軌道で飛翔した可能性があります。
네, 일본 방위성은 북한 미사일 2발 중 두 번째 미사일이 레이더 탐지와 요격이 어려운 변칙 궤도로 날아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최근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는 것에 강한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발사에 따른 항공기나 선박 등의 피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 최근 북한의 이딴 도발에 대해서 일본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기시다 일본 총리는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 출석해 총리가 밝힌 입장 함께 들어보시죠. 北朝鮮は今年に入ってからも今朝の発射を含め弾道ミサイルを21回にわたって発射しており、かつてない高い頻度で続く一連の挑発行動は国際社会に対する深刻な挑戦です。 네, 불과 이틀 전에는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이 홋카이도와 아오모리현 사이를 지나 태평양으로 떨어졌습니다. 일본 열도를 북한 미사일이 지난 것은 지난 2017년 9월 이후 5년 만인데요. 기시다 총리는 유엔 안보리에 추가 대응을 촉구하면서 일본의 독자적 대북 제재 가능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새벽 안보리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이견으로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핵실험을 포함한 추가 도발 가능성을 일본은 긴장 속에 주시하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오늘 북한 미사일 발사 후 베이징 대사관을 통해 엄중히 항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에서도 오늘 5년 만에 대북 규탄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한일 두 정상이 통화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다뤄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 부대변인인 기아라 관방부 장관은 조금 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두 정상이 오늘 오후 전화회담을 갖는 것을 조율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한일 협력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정상이 북한 미사일 외에 어떤 문제를 논의할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삼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양국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문제는 아직 이견이 모두 해소되지 않은 만큼 이번에는 북한 문제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통화에서 두 정상은 북한의 도발에 한미일이 협력해 대응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에 앞서 국민의 생명 그리고 생활과 연결된 안보 분야에서 한국과 긴밀히 의사소통을 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우리 정부도 NSC 상임위를 열고 북한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력한 한미 동맹 그리고 한미일 안보 협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챙길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이틀에 한 번꼴로 북한이 도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NSC 논의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북한 도발이 이어진 지난 12일 동안 NSC도 6차례 열렸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오늘 오전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그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유엔 안보리 회의 중에 북한이 도발한 것에 주목하면서 이는 국제사회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도전이라는 점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그제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을 쏘자 로널드 레이건 미 항모각 강습단이 동해로 돌아왔죠. 이렇듯 북한의 도발은 더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아침 출근길 안보 상황이 만만치 않다고 언급하면서 강력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빈틈없이 채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제 북한의 IRBM은 일본을 지나 괌을 겨냥한 거였다면서 결국 한반도 전략자산 타격이 목표라고 윤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후 일본 기시다 총리와 안보 현안을 주제로 통화를 하는데요. 과거사 문제도 논의할 거냐 이런 질문에 통화 주제를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대답했지만 동시에 기시다 총리가 어제 일본 국회에서 전향적인 말을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상당히 전향적인 그 발언을 우리 기시다 총리가 했습니다. 다양한 그 국제적인 당면 그 현안들에 대해서 함께 헤쳐나가야 될 중요한 이웃이고 한일 관계가 조속히 정상화돼야 된다는 어제 국회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네, 현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과 감사원의 유병호 사무총장의 문자가 포착돼서 논란이 됐었는데 윤 대통령 입장 나왔습니까? 네, 어제 노출된 문자 사진 때문에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 배후가 대통령실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죠. 윤 대통령은 감사원 업무에 관여할 시간도 무리할 필요도 없다면서 독립된 기관이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 관련한 질문에 언론에 나온 업무 관련 문의를 했을 거라면서 감사원 업무는 대통령실에서 관여할 수 없도록 헌법과 법률에 명시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은 철저한 감사를 위해 보장된 장치라고도 했습니다. 아마 무슨 보도에 드러난 저 언론 기사에 나온 이런 그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그 어떤 문의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하여튼 감사원 업무에 대해서는 관여하는 것이 그 법에도 안 맞고 그리고 그런 무리를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 대통령은 또 이른바 윤석열 차 만화에 대한 논란이 표현의 자유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이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북한의 도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유엔 안보리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11개 나라가 장외 성명을 냈습니다. 안보리 결의를 어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 전체에 위협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마친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 11개 나라가 장외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의 대화체제 복귀 노력을 무시한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These launches violate multipl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pose a threat to not only the region, but to the entire international community. 대표로 성명을 읽은 토머스 그린필드 미국 대사는 북한이 국제 비확산 체제를 흔들고 위협을 계속한다면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회원국에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성명은 안보리 회의가 추가 제재나 결의문 등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난 직후에 발표됐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북한이 도발을 계속한다면 대응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s that if they continue down this road, it will only increase the condemnation, increase the isolation, increase the steps that are taken in response to their actions. 블링컨 장관은 도발을 자제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지만 북한의 반응은 더 많은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의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적절한 방어와 억제 조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실질적인 대화에 나서는 게 북한에도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국정감사 사흘째 법사위와 과방위 등 쟁점 상임위에선 여야의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안을 심의해 징계 결과가 주목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윤태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정감사 사흘차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주요 쟁점 정리해 주시죠. 네, 과방위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현안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보도 문제부터 한상혁 방통위원장 거취, 종편 재승인 부정심사 의혹까지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권의 한상혁 위원장 사퇴 압박에 대한 부당성을 부각하는 민주당에 맞서 국민의힘은 종편 재승인 심사 의혹으로 맞불을 놓으며 한 위원장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치적 독립이 중요한 방통위원장을 흔드는 것은 부당하고 위법적입니다. 독립성이 보장돼야 할 행정기관을 정치 권력의 도구로 이용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최초의 심사 결과를 뒤집고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게 이렇게 감점을 시켰다는 것은 처음부터 그 불이익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점수를 조작한 거예요. 방송위원장 이거 알고 있었습니까? 방통위원장? 한동훈 법무장관이 출석한 법제사법위원회에선 검수 완박 공방도 뜨거웠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정치보복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 한 장관은 검수완박으로 검찰 수사권이 제한돼 민생 수사가 어렵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론스타 사태 관련 책임과 가상자산 소비자 보호 문제가 다뤄질 예정입니다. 자, 또 감사원의 전 정부 감사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법사위에서는 시작부터 감사원의 전 정부 감사를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오전 회의에서는 전날 있었던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사이에 오간 문자 메시지를 두고 야당이 대통령실이 감사원의 배우가 아니냐며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서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맞서며 고성이 오갔습니다. 여야는 성남FC 사건 등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사건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등 김건희 대통령 부인이 연루된 사건까지 공세를 이어갈 거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조만간 감사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도 문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 고발을 할 예정이어서 대립은 더 격화할 전망입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은 오늘 저녁 이준석 전 대표를 대상으로 윤리위원회를 열죠. 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오늘 오후 7시 국회 본관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안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윤리위는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이고 비난적 표현을 사용해 통합과 위신을 훼손해 해당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구체적 징계 사유가 없고 출석 요구서가 급하게 발송된 점을 들어 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게 탈당 요구부터 제명이나 당원권 3년 정지 같은 중징계를 내릴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 윤리위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중징계 결정이 내려진다면 다시 한번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민의힘은 윤리위원들의 임기를 1년씩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이 다음 달부터 하루 200만 배럴을 감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음 달 중간 선거를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감산 합의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다음 달 전략 비축유 1,000만 배럴을 추가 방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보도에 김원배 기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회원국인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과 러시아 등 비오펙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장관급 회의를 마친 후 대규모 감산을 발표했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다음 달 하루 원유 생산량을 이달보다 200만 배를 줄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최대 감산폭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오펙 플러스가 하루 200만 배를 감산을 결정했으나 상당수 회원국이 현재 생산 기준치에 못 미치는 원유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감산량은 하루 90만 배럴 수준일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If you permit me, Royal Highness, we are not endangering the energy markets. We are providing security, stability to the energy markets. 중간 선거를 한 달 앞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이번 오펙 플러스 장관급 회의에 앞서 원유 감산을 강행하지 않도록 산유국에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산이 발표된 직후 백악관은 제이커 슬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브라이언 디스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초래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응하는 가운데 나온 오펙 플러스의 근시안적인 감산 결정에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에 전략 비축유 1,000만 배럴을 추가로 방출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At the President's direction, the Department of Energy will deliver another 10 million barrels from the Strategic Petroleum Reserve to the market next month as part of the historic 180 million barrel release the President ordered back in March. And the President will continue to direct SPR releases as necessary. 오펙 플러스가 발표한 감산량은 200만 배럴이지만 실제 감산 규모는 이보다 적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국제 유가 상승률은 1%대에 그쳤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물가 상승세가 2달째 누그러졌다는 정부의 발표에도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다는 게 소비자들의 반응입니다. 생활과 밀접한 전기나 가스 요금부터 라면과 과자, 채소에 이르기까지 안 오른 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승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물가 상승세가 8월에 이어 9월에도 둔화했다는 통계청 발표가 나왔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와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라면과 과자 같은 공산품 가격이 계속 오르는 탓입니다. 보실 때 뭐가 좀 많이 올랐다 좀 이렇게 좀 느껴지시나요? 채소류, 공산품도 좀 오른 것 같아요. 네. 식용유 특히 라면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는데 네, 일제히. 라면도 뭐 예전보다는 잘 안 사게 되나? 아 그렇군요.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와 무 가격도 너무 올라 선뜻 살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저기 채소를 지금 보고 왔는데 네네. 물값도 너무 비싸서 못 사고 왔어. 그런데 뭐 1,000원이 냈는데 예. 하나에 2,000원씩 달라고 그래갖고 안 사갖고 왔어. 많이 했던 것도 조금 줄여서 해야 되겠다. 예. 아예 김장을 포기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포장김치를 사 먹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고 손님들이 좀 덜 찾으세요? 아니면 그래도 여전히 찾으세요? 그래도 급하신 분들 여기 찾으신 것 같은데. 매출에 별 영향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차이 나기 부담한데. 외식비 부담에 손님은 줄었는데 식자재 값만 오르는 탓에 식당들은 울상입니다. 요즘에는 저 하루 매상 같은 경우에 좀 과거 비교하면 거의 정상 수준으로 올라왔나요? 인상은 안 되죠. 절반 정도야 아직도? 소상공인들에겐 특히 이달부터 오른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이 큰 부담입니다. 난방비 지출이 많은 겨울철을 앞두고 업종별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전기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공인들의 할인 혜택을 좀 줘야 되지 않나. 이 와중에 오르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원유인데요. 조만간 원유 가격 인상이 예정돼 있어서 우유와 유제품, 아이스크림 가격이 줄줄이 오르는 밀크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돼 장바구니를 든 서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쌍방울그룹 사이의 유착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 전 부지사가 설립한 사단법인 동북아 평화경제협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동북아 평화경제협회 이사장실 등의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08년 사단법인 동북아 평화경제협회를 설립한 뒤 2018년 7월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취임하기 전까지 단체 이사장을 지냈습니다. 관련된 소식은 또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를 웃도는 물가 오름세가 몇 달째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들 상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소비자들도 생활비 상승에 식비 같은 필수 비용을 비롯해서 운동 등 여가 생활비도 줄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대학가 헬스장도 물가 폭탄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 네, 서울 화양동에 있는 헬스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물가 상승이 헬스장 운영에 어떤 타격을 줬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이곳 헬스장엔 넓은 공간에 기구들이 가득 들어차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분위기는 다소 한산합니다. 이곳은 과거 유명 가수가 뮤직비디오를 촬영한 곳으로도 알려져 코로나19 이전엔 평일 점심에도 20명 이상이 방문할 정도로 붐비는 곳인데요. 매년 평균 1,500명이 새로 등록할 정도로 많은 회원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특히 바로 근처에 대학교가 있어서 건강관리에 신경 쓰는 20대와 30대, 젊은 층이 많이들 찾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회원이 기존의 30%까지 줄었는데 올해 들어 고물가 사태까지 닥쳐오면서 떠나간 회원들이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코로나19 감염세가 여전한 데다 물가 상승세를 체감한 소비자들이 여가 비용인 운동비까지 아끼려고 한 건데요. 이에 수입은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 정작 헬스장 운영 비용은 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끝나면 회원이 늘어날 거로 보고 투자 차원에서 새 운동기구를 들여온 건데요. 치솟는 물가에 기구 가격까지 덩달아 오르면서 헬스장 업주는 울상입니다. 여기에 쾌적한 운동 환경을 위한 냉난방도 필수인데 이달부터 전기와 가스 요금이 일제히 오르면서 이어지는 적자를 메울 날은 멀어 보입니다.
5%를 웃도는 가파른 물가 상승이 반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의 근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화양동 헬스장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북한이 최근 12일 동안 이틀에 한 번꼴로 모두 6차례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회의 개최 중에 감행돼서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무투 탄도미사일의 아찔한 낙탄 사고와 우리 군 대응 능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 실장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미국의 핵 항모가 다시 동해상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반발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핵 항모 돌아오는 거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더해서 지금 발사한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이 핵 도발 미사일 도발에 대한 것을 논의하는 중에 쏜 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데요. 사실상 조선중앙통신에서 공보문을 냈는데 그 공보문의 핵심 내용이 이 미국이 핵 항공모함을 이 동해에 끌고 들어와 가지고 조선 반대 긴장을 초래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응하는데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이것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한 것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섞인 그런 대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북한 같은 경우에는 연합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거나 전략 자산이 동해에 있을 때는 도발을 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는 연합 훈련이 있을 때 도발을 했잖아요. 이것도 좀 이례적으로도 보이고 도발 수위가 올라갔다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네, 패턴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딱 맞습니다. 그전에는 한미 간의 얼지 포커서 렌저나 또는 뭐 얼지 포커서 프리덤이나 이런 훈련할 때는 북한이 도발을 안 했어요. 네. 통상 그 전에 예. 경고 차원에서 도발을 한번 하고 훈련이 끝나고 나면 다시 이제 도발을 하고 이런 형태였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렇게 도발을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북한이 이제는 겁날 것이 없다 이런 정도로 지금 도발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렇게 도발을 하는 것을 크게 이제 한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이 가능할 겁니다. 근데 첫 번째는 지금 어찌됐든 그 한미연합훈련을 했고 한미연합훈련 나흘 끝나고 난 뒤에 한미일 대잠수함 훈련을 했잖아요. 그거 끝나고 난 뒤에 10월 1일 날 우리 한국은 해무5라고 하는 괴물 그 소위 말하는 미사일을 공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계속 대응을 해왔던 거죠. 대응을 하고 마지막에는 사실상 노동 미사일로 죄송합니다. 화성 12형으로 마무리를 짓고자 했는데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돌아가고 있던 미국의 레이건 함이 다시 동해로 재진입하게 되고 그리고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이런 도발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니까 다시 이제 오늘 아침에 또 다시 도발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대응의 차원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 4일 정도 있으면 북한이 겉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 중에 하나가 바로 노동당 창건 기념일입니다. 10월 10일요. 9월 9일은 이제 정부 수립일이고요. 그래서 그때에 뭔가를 이렇게 이제 좀 북한 주민들한테 노동당이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지상낙원이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우리는 절대 굴복함이 없이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거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동해에서 훈련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유엔 안보리에서 이런 제재 논의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안 하게 되면 이게 며칠 후에 있게 될 노동당 창건 기념일이 우습게 되잖아요. 그래서 북한 내부의 사정을 고려한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요. 세 번째 이제 설명을 꼭 한다면 이제 이것은 더 큰 도발을 이제 향한 그 과정의 일환으로 이것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있으면은 북한이 이보다 더 강한 ICBM이나 또는 핵실험이나 또는 SLBM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북한의 위상을 더 강화하고 세계를 향해서 우리는 완전한 핵국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도발의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보여주었다. 그래서 한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오늘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날아간 거리가 좀 다르더라고요. 네. 하나는 800km 정도고 하나는 350km 정도인데 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분해서 의미를 줄 수 있습니까? 뭐 구분의 의미는 그것보다는 350km 나간 것은 제가 볼 때는 KN-25, 그러니까 대구경 장사정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800km 정도 나가고 한 60km 정도 올라간 것은 이것은 전형적인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차를 두고 북한이 발사를 했는데요. 북한이 이렇게 이제 여러 종류의 이런 미사일들을 섞어 쏘게 하는 것은 뭐 예. 한두 번이 아니에요. 뭐 오늘 아침에만 새벽에만 그렇게 쏜 게 아니고요. 지난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미사일, 그러니까 KN-23, 24, 25 신형 전술 유도 무기 이 네 가지 무기를 서로 다른 네 군데에서 각각 두 발씩 8발을 이렇게 한꺼번에 쏜 적도 네. 있거든요. 예. 뭐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가 그 12일 동안 이틀에 한 번꼴로 발사를 네. 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또한 다 계산이 된 걸까요? 예,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일정 부분은 계산된 게 있을 수 있다라고 봐요. 그것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이 가능하다는 예. 세 번째 차원일 겁니다. 네. 그래서 더 큰 도발을 향한 과정 속에서 또 북한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국방발전 5개년 계획 속에서 그래서 계속해서 이 수단들을 갖다가 경신하고 개량해 나가는 그 과정 속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실제로 또 보면 오늘 쏘고 또 엊그제 쏘고 한 건 보면 이제 우리의 한미연합훈련이라든지 한미일 훈련이라든지 우리의 혐오5 공개라든지 그리고 다시 회항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이건 반응이거든요. 네. 이것은 이제 원래 쏘려고 했던 계획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한두 번은 계획이었지만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것은 대응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그 미국을 직접적으로 자극을 하려면 또 시선을 한 번에 끌려면 ICBM을 쏘는 게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북한 입장에서? 뭐 맞죠. 맞는데 근데 이제 한번 ICBM 뭐 예를 들어서 화성 15형 쏘았다. 그리고 화성 17형 쏘았다. 그다음에 뭐 오는 게 없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긴장의 수위를 점점 올려서 자기의 이제 소위 말하는 몸값을 점점 더 올려 나가겠다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는 거고요. 더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화성 17형을 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화성 12형을 이번에 쏜 것도 IRBM이죠. 예. 중거리 미사일인데 4,500km를 날아가서 일본 열도를 통과해서 지나갔잖아요. 이것도 저는 전혀 예상 외로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10월 16일부터 한 일주일 동안 중국에서는 중국 공산당 당대회 20차 당대회가 예정이 돼 있고 이것을 통해서 시진핑이 3년임이 확정이 되고 어떻게 보면은 황제로서 즉위식을 갖게 되는데 사실상 북한의 핵실험이니 이런 것은 봄부터 계속 준비되어 왔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안 했던 이유는 중국의 압박도 있었고 반대로 보면 북한에서 중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중거리 미사일 정도는 그래도 용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북한이 판단했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엊그제 IRBM을 일본 열도를 통해서 했고요. 만일에 이게 ICBM을 10월 16일 이전에 그러니까 당대회 그러니까 중국의 제20차 당대회 이전에 쏘면 이것은 굉장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북한과 중국 사이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이거는 용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오늘 뭐 안보리 회의 정도는 이 정도에서 뭐 중국하고 북한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만뒀지만 절대로 그만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ICBM은 지금 아껴두고 있다. 여러 가지 전략적 차원에서 그렇게 보고 있죠. 중국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ICBM이나 핵실험을 그럼 하게 된다면 중국 공산당 2차 당대회가 끝나는 10월 23일 그 이후라고 또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20차 당대회가 끝나고 그리고 이제 시진핑의 즉위식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날짜가 아마 일주일 후니까 10월 23일, 24일 정도 될 거예요. 그럼 23일 즉위식 했는데 24일 날 바로 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24, 5일 지나서부터 언제까지냐면은 11월 8일이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잖아요. 그럼 중간선거 당일날 쏘기는 그럴 거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한 10월 24, 5일부터 11월 6, 7일까지 한 10일 정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하거나 또는 화성 17행을 포함해가지고 ICBM을 쏘거나 예. 그렇지 않으면 SLBM, 그러니까 예. 북극성 4행이나 5형 이런 것을 쏘거나 그렇게 전략적 도발을 지금보다 더 강하게 한다면 그 시기를 고려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지요. 네. 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12일 동안 6차례 이틀에 한 번꼴로 지금 북한이 도발을 하고 있고 우리 정부 대응도 중요한 상태인데 네. 저희가 대응 사격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좀 있었습니까? 저희는 낙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현무2C 미사일이죠. 이게 네. 한 발이 제대로 비행을 하지 못하고 부대 내에 떨어졌습니다. 네. 일단 이 미사일이 어떤 건지 우리 전력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사일이 지대지 미사일도 있고 뭐 지대공 미사일, 공대지 미사일은 너무 종류가 네. 많아요. 네. 하늘에서 쏘는 것도 있고 땅에서 쏘는 것도 있고 바다에서 쏘는 것도 있고 뭐 함정에서 함정으로 쏘는 그걸 다 설명은 할 수가 없고 네. 지금은 이제 문제가 됐던 현무2C 예.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현무 계열의 현무2가 있고 현무3, 4, 5 이렇게 크게 나누어집니다. 근데 현무2는 탄도미사일이에요. 그래서 현무2A는 사거리가 300km, 네. 현무2B는 500km, 이번에 이제 그 낙탄이 났던 현무2C는 사거리가 800km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현무3 계열은 전부 다 순항 미사일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현무4, 현무5는 탄두가 한 2톤, 현무5는 탄두가 8, 9톤. 이번에 이제 10월 1일 날 동영상을 통해서 공개한 예. 바로 그 괴물 같은 건데요. 그 현무4나 현무5는 다 탄도 미사일이죠. 근데 이제 현무2의 C 같은 경우에는 800km니까 사실상 한반도 전체가 사정권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현무2 계열만 해도 상당한 양, 뭐 숫자는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상당한 양을 지금 실전 배치해서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번에 이런 낙탄 사고가 난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봅니다. 예. 어쨌든 원인을 군 당국이 조사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정할 수 있는 원인이 있을까요? 지금 속보 나온 걸 보니까 특정 장치의 결함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청 부장이 계속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정을 해본다면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추정이 가능하겠어요. 하나는 사격 통제 장치, 두 번째는 탄약 자체. 그래서 사격 통제 장치에 문제가 생겨서 이것이 제대로 못 날아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결함이 생긴 건지 그렇지 않으면 탄약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지 그래서 특정 장치의 결함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 장치 결함이 탄약을 의미하는 건지 사격 통제 장치의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는 아직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련되는 데서 아주 철저하게 좀 분석을 세밀하게 좀 해서 뭐 문제가 되는 것은 전부 다 새로 뭐 이렇게 실전 배치하거나 그런 것을 해야 되겠지요. 예. 이게 실전에 배치된 무기에서 이런 사고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과거에도? 뭐 군에 갔다 오셨죠? 예. 그러니까 이 무기에서도 네. 있었나요? 네. 현무2에도? 그 뭐 소화기도 있고 박격포도 있고 또 포병도 있고 그러는데 미사일도 있었어요. 미사일도 있었는데 이제 아마 지금 50대, 60대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그때 당시 미사일 그러면 딱 기억나는 게 나이키 허큘러스. 아마 이게 미국에서 2차 세계대전 때 사용하던 미사일인데요. 이것이 이제 우리 한국군이 그때는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998년도 인천에 있던 이 나이키 부대에서 오작동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게 발사가 됐어요. 발사가 됐는데 유도를 해야 되는데 유도가 안 되니까 자폭 장치가 작동을 해서 이게 터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터져가지고 그때 당시에 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네. 사람들도 한 9명 정도 경상을 입었고 차량 같은 경우에도 피해가 좀 많이 났죠. 166대, 건물 피해도 54채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더군다나 실전 배치된 데서 이런 데서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더 큰 뭐 검증과 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완벽한 탄약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사고가 또 반복이 되다 보면은 그만큼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는 문제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신뢰도죠. 우리가 뭐 삼성 반도체 그냥 흔히 뭐 얘기들 많이 하는데 TSMC하고 예를 들어서 뭐 시스템 반도체, 빈메모리 반도체 만들어내는데
TSMC가 이제 압도적으로 그렇게 이제 생산 캐파를 차지하고 네. 있잖아요. 뭐 50몇 % 차지하고 있는데 삼성이 그게 못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이제 수율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량률이 얼마나 있느냐가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특히 탄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이런 미사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위력이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이제 다른 부수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보통 뭐 헬기 사고가 나거나 이러면 그 기종을 아예 작전에서 배제하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네. 지금 이 무기에서 사고가 났는데 앞으로 네. 조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이제 헬기든 비행기든 그 기종에서 사고가 나면 일단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운용을 안 해요. 예. 그래서 이제 현무2C도 지금 운용을 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그 육군 전략사령관이 아주 판단을 저는 빠르게 했다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현무2C를 발사를 했는데 사고가 생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응 의지는 보여줘야 되니까 그거는 그대로 처리하면서 바로 에이테킴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에이테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에이테킴서를 각각 2발씩에서 4발씩 발사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대응 조치를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사고가 생겼을 때 뭐 주민들한테 이렇게 이제 알리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소홀히 한 측면이 뭐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뭐 대응과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저희가 또 전국 대담에서 이야기를 네,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차는 출동과 수사 같은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만 교통법규를 위반한 과태료를 면제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급 상황이 아닌데도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찰 차량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월 서울 잠수교일대 도로입니다. 횡단보도와 보행자 신호에 초록불이 켜지자 다른 차들은 일제히 멈춰서는데 경찰차만 유유히 앞서갑니다. 확인 결과 당시 긴급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신호를 무시한 채 주행한 거로 드러나 결국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 3월엔 서울 관내 경찰서장 관용차가 끼어들기 위반으로 경찰 단속에 걸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경찰차는 112 신고 출동이나 수사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심의를 통해 과태료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 상황이 아닌데도 교통법규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건수가 지난해에만 3,700여 건이 넘었고 최근 5년 사이 48% 넘게 늘었습니다. 올해 8월까지 서울 관내에서 과태료 부과가 10건이 넘은 관서도 12곳이 넘습니다. 긴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또 이 교통 위반까지 해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좀 조치가 좀 돼야 될 것 같고 우리 경찰 여러분들도 우리 시민 안전을 위해서 보다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을 앞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찰의 교통법규 위반은 직간접적으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오늘도 동해안 지역에는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내륙으로도 낮 동안 산발적인 비나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찬바람까지 불면서 종일 서늘함이 감돌겠습니다. 현재 18.1도를 보이고 있는 서울 기온, 한낮에는 20도까지 오르는 데 그치면서 예년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내륙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고 있지만 동해안 지역에는 강한 동풍이 유입되면서 장대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호우경보가 내려진 경북 울진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강원 영동 중북부 많은 곳에 120mm 이상, 경북 북부 동해안에도 최고 8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오늘 오후부터 초속 15m 이상의 강풍까지 몰아치겠습니다. 그 밖에 내륙에는 오늘 5mm 미만의 비나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20도, 전주 21도, 대전과 대구는 22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에는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가 찾아오겠고요. 한글날인 일요일에는 전국에, 월요일에는 중부와 전북 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가 있었던 강원 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산사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당시 저희가 인명피해가 발생한 횡성 지역의 산사태 원인이 인근에 설치한 태양광 시설 때문이라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보도했습니다. 산림청이 원인을 조사했는데 역시 태양광 시설이 문제였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산사태가 발생한 곳은 인근에 대규모 태양광 시설이 설치됐거나 지난 8월 집중호우 당시 발생한 산사태. 농가 주택을 집어삼키고 70대 집주인 생명까지 앗아갔습니다. YTN은 산사태 발생 후 현장을 다시 찾았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토사물 속 섞여 있는 태양광 패널과 산사태 발생 지점 옆으로 늘어선 대규모 태양광 시설. 주민들은 나무를 뽑아내고 인위적으로 물기를 낸 태양광 시설이 원인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게 아무리 폭우가 쏟아져도 저 정도는 아니에요. 완전히 그거죠. 인재야. 이게 태양광 시설을 갖다 산마다 다 펼쳐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보도 후 산림청이 조사에 나섰고 원인은 역시나 태양광 시설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복민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 많은 양의 비가 모두 같은 방향으로 설치한 태양광 시설 패널을 타고 몰렸고 집안이 하중을 이기지 못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배수로는 토사로 막혀 제 역할을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산사태가 태양열이 주요 원인으로 밝혀진 만큼 정부는 조속히 산지 태양광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어 최근 5년간 태양광 발전 시설로 훼손된 산림이 여의도 면적 17배가 넘는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현재 공사 중인 산지 태양광 시설 320곳 가운데 8곳을 제외한 312곳이 산사태 위험이 커 보완이 필요한 상황. 친환경 에너지도 좋지만 무분별한 난개발 산지 태양광 설치를 막을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의 도발이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고요. 이틀에 한 번꼴로 지금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의 아침 출근길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이거 먼저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북한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오늘은 2발을 발사를 했는데 그저께 괌을 사정거리 4,000km의 괌을 겨냥한 일본 열도를 지나가는 IRBM을 발사를 했죠. 지금 경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지만 국제적으로도 지금 우크라이나부터 시작해서 안보 상황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들께서 걱정은 되시겠지만 우리 정부에서 강력한 한미 동맹과 또 한미일 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빈틈없이 다 잘 챙기겠습니다. 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었고요. 우리 정부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좀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무2C 네. 미사일이 군부대 아니긴 하지만 잘못 떨어졌죠. 그거 가지고 좀 대응하는 과정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큰일 날 뻔했죠. 미사일의 성능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7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는 것은 거의 다 사실은 닿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엄청난 일이 벌어질 뻔한 거죠. 네. 근데 이게 현무 사고가 처음이 아니고요. 전에도 있었던 사고이기 때문에 그때는 발사를 했는데 그게 엉뚱한 대로 일단 날려는 갔는데 이번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문제가 된 거죠. 발사 지점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고고요. 이런 사고가 최근에 이라크에서 미군들이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쏘았는데 쏜 지점으로 그대로 돌아왔어요. 완전 유턴해가지고 그건 이제 군인들이 희생을 당한 사고가 한번 있었는데요. 이건 그보다는 조금은 다르기는 한데 유사한 사고고 이게 이제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사고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군의 그 폐쇄성, 보안성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조사가 쉽지가 않아요. 이 정도 되면은
사실 완전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를 해야 될 텐데 이번에 대통령이 그걸 좀 강조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군이 자체 조사를 하겠다고 아마 틀림없이 할 겁니다. 예. 그리고 이미 초벌 조사했겠죠. 그렇지 않고 이것을 금방 강조한 이런 원칙에 따라서 조사를 해서 이게 얼마나 국가적인 대망신입니까? 이건 국제적으로도 지금 현무 미사일에 대해서 이게 한국을 대표하는 미사일 시리즈이기 때문에 예. 다들 주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국내적으로도 문제지만 국제적으로도 엄청난 망신이자 우리 기술력, 군대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빨리 해야 되고요. 예. 그날 밤에 있었던 상황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게 엠바고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예. 이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엠바고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 정말 무식하기가 그지없는 짓을 한 거예요. 엠바고라는 건 취재원이 언론에게 미리 예정된 사안을 엠바고를 요청을 하면 언론사가 받아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발사에 대한 게 아니라 이제 낙탄에 관한 거였는데 그렇죠. 이걸 엠바고 아니 얘기한 그러니까 거잖아요. 지금 막 불보다 더한 큰 사고가 났는데 이거 없었던 걸로 해줘라는 건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군이 하고 있는 거고요. 아직까지도 반성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거 책임져야 됩니다. 이건 책임을 져야 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아까 말씀드린 군의 특성, 폐쇄성, 보안성 때문에 유연성이 떨어지는 건데요. 이게 보통의 지휘관이라면 빨리 민간에 연락을 해서 특히 방송사, 언론에 연락을 해서 일단 강릉 지역 그리고 국민들을 안심을 시키고 후속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요. 소방서가 오니까 소방서도 오지 마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자체적으로 하겠다고요. 예. 보안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1시간 반 후에 또 미사일 발사를 하려고 했겠죠. 예. 그것도 잘못된 조치고 이거야말로 진짜 감사원이 감사해가지고 예. 이런 건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 이런 거 하라고 감사원이 있는 겁니다. 엠바고를 건 것 자체가 아니라는 대응인 거고 또 엠바고를 걸 사안도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 의원님 의견 어떻습니까? 아니 뭐 그냥 그 말씀 자체는 엠바고에 대한 그런 부분은 그 말씀이 맞죠. 근데 이제 그 지금 현재 저는 사실 국방위에서 제가 과거에 이제 많이 역할을 이제 공부를 많이 했었거든요. 예. 국방위원을 하면서. 예, 근데 이제 이 우리 현무 미사일은 사실 우리의 주력 무기예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 뭐냐면 정권이 맨날 바뀌면서 이 군도 너무나 정치화되는 게 저는 정말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전쟁에 대비해서 훈련은 늘 해야 되거든요. 예. 어떤 정권이든. 예. 그래야 도대체 이게 불량품인지 이 무기가 아니면은 뭐가 오작동이 뭐 잘못되든지 이게 자꾸 걸러야 되잖아요. 이거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북한도 맨날 하잖아요. 어떤 땐 실패하고 이런 거.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도 지금 최근에 그런 미군의 자체적으로 미사일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무기도.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반복되면서 더 좋은 무기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차 이런 거 지금 수출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 경우에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사실은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는 말하자면 우리 군이 좀 나태했다는 걸 인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이번에 국감 자료를 보니까 그 훈련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예? 해상 훈련, 그러니까 해상을 향해서 쏘는 훈련도 그렇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고도 사실 어떻게 보면 사고가 날 걸 대비하면서 사실 훈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일어나서 이제 인명사고가 없었으니까 다행이다. 맞죠. 맞지만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군이 더더욱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보도 중요하고 우리 내부의 우리 국민 생명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부분을 다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경우에 강릉 시민들 굉장히 많이 놀랐을 거예요. 네. 그다음에 군이 이제 하다 보면 정치화 됐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이런 언론 대응 문제라든가 이런 대응에서 아마 굉장히 보통 정치인들보다는
정치 영역보다는 수준이 낮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설픈 사실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엠바고 이런 거. 예. 말이 됩니까? 사실 얼른 빨리 신속하게 알려드려야 되는 거지. 네. 오늘 이러이러한 훈련이 났는데 이렇게 벌어졌다. 안심하세요. 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저희가 더 철저하게 하겠다. 걱정하시지 말라. 이런 문자를 그냥 팍 뿌렸으면은 그나마 좀 낫을 텐데 예.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제가 앞선 대담에서 이 관련 내용들을 많이 다뤄서 하나씩만 더 여쭤보면 정리가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안보 공백으로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보는 사실은 정권과 상관없이 굴러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전 정권 얘기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그 현무 미사일은 더군다나 이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력 미사일이기 때문에 정권하고도 상관이 없었던 것이고, 이게 틈틈이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점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난 데 대해서는 군이 처음부터 이게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이제 지금까지 생산된 굉장히 많은 현무 미사일을, 물론 ABC 타입이 있고 현무 2에도 지금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네.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고요. 자꾸 이걸 뭐 정권의 차원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시도가 있는데 저는 그것도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 의원님은?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안보 공백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사고로 이걸 가지고 민주당이 안보 공백이라고 얘기하면 저는 정말 그 말은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걸 정쟁으로 끌고 가지 말고, 예.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에서도 지금 이 오작동이나 이 오발사가 사건이 또 터졌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안보 공백이라고 하면서 윤석열 지금 출구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공격해봤자 공감 능력 전혀 생기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여야가 합쳐가지고 훈련을 빨리 재개해주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불량품인지 아니면 이 사고가 왜 났는지 예. 빨리 원인 조사해서 신뢰의 문제, 국민이 이 현무 미사일이나 우리 군에 대한 신뢰 이걸 높이는 게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 사안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제가 감사원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제 뒤로 나오네요. 저 문자가 공개가 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준비되면 들어보겠습니다. 감사원은 소속은 대통령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는 대통령실에서 관여할 수 없도록 헌법과 법률에 돼 있고, 무슨 문자가 나왔다는 건 저는 정확히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만은 제가 어제 기사를 얼핏 보기에는 역시 그것도 하나의 정부의 구성이기 때문에 아마 무슨 뭐 보도에 드러난 저 언론 기사에 나온 뭐 이런 그 업무와 관련해가지고 그 어떤 문의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하여튼 뭐 감사원 업무에 대해서는 관여하는 것이 그 법에도 안 맞고, 그리고 그런 무리를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거죠. 주고받은 건 뭐 확인이 안 됐으니까 보낸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처음에 이제 서면조사 얘기가 나왔을 때 이게 과연 유병호 지금 뭐 감사원장에 대해서 시비 거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요. 이 유병호 총장이 사무총장이 독재, 독선을 하는 감사원이라고 우리가 지금 모두 이해하고 있고요. 유병호 총장의 아부냐 아니면 대통령실과의 연계된 기획이냐라는 거 가지고 사실은 논란이 좀 있었어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약간 이게 뭔지 정확히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기획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문자가 우연히 어저께 이제 잡힌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병호 총장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물 먹고 있다가 지금 총장이 되면서부터 막 독재, 질주, 독선을 하고 있는데 이 서면조사, 특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고 지금 자꾸 얘기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항용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사의 절차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믿지 못하는 얘기를
우리가 무식한 언론에다가 지금 하겠다라고 지금 보고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이렇게 해서 설득될 언론도 없지만 이렇게 해서 야당이 설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부를 하려면 좀 깔끔하게 하든지 아니면 정말 기획을 하려면은 대통령실하고 뭐 손발을 맞춰가지고 딱 해서 하든지 뭐 이렇게 질질질 흘리고 다녀요. 이거 완전히 연계해서 하는 합동 기획이 들킨 겁니다. 그러면 조용히 있고 끝내야죠. 또 이걸 가지고 뭘 얘기를 하고 대통령한테 물어보면 대통령은 교과서 읽습니까? 법학 교과서 낭독 대회가 도어 스태핑 하는 건가요? 지금 대통령이 계속해서 법학 교과서에 써 있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데 이게 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체리 따봉 나왔을 때도 그렇고 지금 뭐 정치인들 얘기도 잘 모르겠다고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만 할 것 같으면 왜 도어 스태핑을 합니까?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의 원래 취지를 살리려면요. 정말로 도어 스태핑을 하든지 이런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지 말든지 이제 뉴욕 욕설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에 찍히고 오디오가 나오는 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과 대통령 본인의 신뢰가 추락하는데 이 감사원 건도 이 신뢰가 추락하는데 기여할 겁니다. 이번 문자 관련해서 합동기획이 들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진짜 이게 합동기획이라면요. 이런 문자 안 보내죠. 합동기획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문자를 보내요. 해명자료, 뭐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다 이런 얘기 안 해주죠. 이미 합동기획이라면 자 이번에 2단계 나갑니다. 뭐 1단계 나갑니다. 3단계 나갑니다. 이러지 이런 문자 내용으로 나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게 뭐냐면요. 문재인 대통령 서면 조사 때문에 이게 도대체 이제 서해감사가 절차 위반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언론에서 이제 얘기하기 시작했잖아요.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걸로 다시 돌아가면 뭐냐면 과연 전직 대통령한테 감사원이 서면 조사를 할 수 있느냐, 가능하냐, 뭐 했냐, 뭐 이런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했더니 뭐냐면 김영삼 대통령 외환위기 관련 건으로 서면 조사에 응했습니다. 감사원에. 그다음에 그 전두환 대통령도 했어요. 뭐 평화의 땐 율곡 사업 이런 거. 그다음에 그 노태우 대통령도 전투기 이거 관련해 가지고 그 서면 조사 다 응했어요. 그러면 과거에 이런 사례가 다 있으니까 감사원은 문재인 대통령에도 서면 조사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의 역대 대통령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무례한 일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이 이제 다 붙어가지고 또 이제 합창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서해감사 절차 위반이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대통령실도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냐. 그리고 감사원 쪽에 물어볼 수는 있는 거죠. 예. 근데 그걸 또 이제 민주당에서 기획이라고 또 이제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식이 다 없어요. 이 여의도판에는. 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식적으로 반응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예 그냥 대답을 하지 마시든지 아예 그냥 서면 조사에 응하지 않고 난 발송 안 한다 이렇게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갑자기 무례한 일이라고 하니까 또 한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을 왕으로 생각하시나 보다. 이런 거 요구하면 이거 무례한 일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눠 있기 때문에요. 이거 갖고 또 정쟁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더 정치에 대해서 이 불신이 커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이제 되지도 않을 일을 한 것이 뭐 단계를 뛰어넘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끝난 일이긴 해요. 근데 이제 문자가 들켜서 후속 조치가 지금 후속 그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처음부터 무리한 얘기를 한 거고 이게 아부가 하여튼 기획하고 절묘하게 연결됐다는 것이 이번에 문자로 확인이 된 거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이 얘기를 하지 말고 도대체 감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감사원이라는 게 신뢰받는 기관의 리스트에서는 빠졌습니다. 이제 감사원을 어떻게 개혁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이 문제를 계속 일으키고 있는 유병호 총장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지로 저는 넘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무례한 일을 하다 보니까 무례라는 얘기가 나온 건데 그 무례한 일의 시리즈는 분명히 다음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거 아까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조금 이게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저 문자는요. 그 감사위
거치지 않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감사에 착수했다는, 그래서 절차에 위법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아마 해명 자료를 언급한 거였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관측이 더 많고요. 그래서 그 감사위를 거치지 않고 감사에 착수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원래 감사원법에 보면 감사원의 감사는 감사위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모든 경우에 다 그렇게 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요. 그거는 이제 그 감사원 그 스스로 그 입장을 밝힌 거에 의하면 꼭 그래야만 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감사원장은 사실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되신 분이잖아요. 네. 지금의 감사원은 어떻게 보면 그 문재인 정권의 감사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감사원의 그 신뢰성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면 그 뭐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원의 신뢰성이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뭐냐면 그 신뢰성이 떨어졌다라고 보지 않지요. 왜냐하면 보는 입장마다 다른 거죠. 왜냐하면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일을 지금 조사하려고 하니까 아 이거는 아니다. 또 정치 보복이다. 사실 그 말씀 하고 싶은 거잖아요. 민주당은. 그러니까 이거는 신뢰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원이 문재인 정권에 있었을 때 그 감사원장 그 임명되신 분인데 어떻게 신뢰성을 갑자기 문재인 정권이 있을 때는 신뢰성이 높았다가 지금 윤석열 정부 똑같은 사람인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하지만 이제 신 의원님은 또 다른 의견이신 거고. 누가 임명했느냐라는 건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아요. 예. 뭐 사람이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 주도하는 건 또 최재 원장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 네. 보여요. 그리고 최재 원장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법사위에 와서 한 얘기 보면은 얼마나 닦이고 차이고 뭐 치이고 그러면은 그 교과서에 없는 얘기를 그렇게 해서 감사원은 정부를 지원하는 기구라고까지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쓰러운 마음이 좀 있는데요. 이건 분명히 감사원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신뢰받는 기관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그럼 감사원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유병우 사무총장은 어떻게 해야 할지 이걸 생각해야 할 때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조치를 그럼? 그건 뭐 이미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이 유 총장은 이미 총장으로서 자격이 상실이 됐고요. 감사원 개혁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감사원이 지금 이제 개헌 상황이라서 헌법 고치기 전에는 고치기가 어려운데 이건 이제 개헌을 하기 전까지, 개헌을 해서 위상을 바꿔주기 전까지는 대통령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굴러가는 겁니다. 지금 사무총장을 국회에서 어떻게 뭐 탄핵하거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거나 그럴 수는 없죠. 그런 게 안 돼 있을 거예요. 사무총장을 탄핵하는 건 없을 거고 계속 뭐 하여튼 이 얘기로 말로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게 말로 들을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10 며칠까지가 감사 기간이고 그 이후에 중간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그런 것도 사실은 처음 하는 이건 선례가 없습니다. 이렇게 수사도 아니고 감사 결과를 중간에 하겠다고 이렇게 공언을 하는 것도 참 특이해요. 정말 특이한 사람이고 이건 독재적 발상이 아니면은 이렇게 안 됩니다. 어떤 말씀이실까요? 그 세월호 사건 때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 바라보는 그 시각이 있잖아요. 네. 아무리 정치인들이 이걸 이용하고 그러려고 해도 국민들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저는 보고 계시다고 봐요. 이 서해 사건을 자꾸 지금 민주당에서 정치적인 걸로 몰고 가면서 감사원을 또 공격하고 이렇게 계시는데 사실 이 사건의 상식적으로 핵심은요. 서해 공무원으로 억울한 분이 지금 죽었다고 유족들이 믿는 겁니다. 억울하다고. 그럼 그 억울함에 대해서 국가가 과연 어디까지 할 거냐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건 문재인 정권 때 정부에 있을 때 사실 감사원에 감사를 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와 그 형사 사건의 그 수사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 감사는 그 행정적인 부분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이런 부분까지 감사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적절 부적절의 문제를 형사 사건은 다루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유족들은 감사원에도 아마
조사해달라고 했을 거고, 그다음에 형사적으로 해달라고 했을 거고, 우리가 유족이어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감사원이 이거 감사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공격을 해버리니까 사실 국민의힘은 지금 유족들이 난리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차피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어차피 지금 형사사건으로 갔으니까 검찰에 수사하고 아마 재판까지 갈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유족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정치적으로 손을 못 대는 겁니다. 예. 감사원은 이번 국감에서 법사위의 감사를 받죠. 근데 오늘은 감사원이 국감 받는 날이 아닌데 법무부 국정감사였는데 이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저희가 국정감사 영상을 조금 요약을 해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감사원은 잘 아시다시피 헌법상 독립된 그리고 정치적 중립을 엄정하게 지켜야 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자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지금 문제가 되는 전 정권에 대한 표적 수사를 사실상 대통령실에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되게 하는 그런 문자 내용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지금 오늘 법무부를 상대로 하는 지금 말씀 내용 고함 지르지 마시고 전체적인 내용이 지금 오늘 국정감사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목청 높이지 마십시오. 뭘 위원장 때문에 말을 못해요. 김남국 의원님 본인이 발언한 내용 되짚어 보십시오. 그게 오늘 이 자리에 맞습니까? 전직 법무부 장관은 감사원 앞에서 시위를 통해서 감사원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 상황에서 감사원이 뭔가 정치적인 문제가 있게 진행한 듯 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절차적 문제가 있는 듯한 언론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감사원의 상황 점검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상황 점검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정상적인 정부가 아닙니다. 국정감사 때마다 자주 볼 수 있는 화면이죠. 옆에 있는 전주 의원도 웃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 국정감사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18개 상임위에서 피튀기는 싸움이 일어나고 특히 법무부 국감은 아마 대단히 심각할 거예요. 심지어는 별로 그렇게 싸울 일이 없는 외통위 국감도 지금 첫날부터 저렇게 됐으니까 나머지 국감장은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네. 다들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지금 국가기관들이 제대로 자기 위상을 못 찾아가고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국회도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이 혼란이 금방 해소될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고요. 이게 11월 초까지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너무 씁쓸한데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정권 교체를 이번에 사실 기적처럼 전 됐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정권 교체를 해주신 국민의 뜻은 무엇이냐예요. 그러면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기득권은 뭐였냐? 그 오만한 걸 내려놓으라는 거거든요. 나만 옳고 남은 틀리다 이거잖아요. 사실 문재인 정권 내내 그 지점 때문에 저는 정권 교체 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뭐냐면 국민의 뜻은 국정감사는 뭐냐면 과거에 혹시 우리가 잘못했던 게 있으면 다시 그거를 수면 위로 올리고 그다음에 제대로 바꿔라 이런 걸 거예요. 그러면 저는 문재인 정권, 지금 민주당은 감수하셔야 된다니까요. 문재인 정부 5년 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연히 그걸 어떻게 감추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김정숙 여사 인도 간 거 그게 알고 봤더니 그 인도 정부가 먼저 요청해서 간 게 아니다라고 지금 밝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차피 이거는 밝혀질 수밖에 없어요. 수면 위로.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일단 다 털고 가야 됩니다. 민주당도. 잘못한 게 무엇이었는지. 그다음에 그걸 새롭게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나서 윤석열 정부는 그러면 이걸 반복하지 말아라. 이런 식의 뭔가 여야가 합의해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 국민들이 그나마 그 좀 정치가 제대로 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하자니까요. 제대로 하자고요. 두 분께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마지막 주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짧게 한번 다뤄볼게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가 오늘 예정이 돼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결과는 아마 오늘 내일 중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일단 윤리위 최 의원님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윤리위는 가처분 결과 나오기 전에는 좀 못할 것 같아요. 보고 결정을 하게 예, 될까요? 예. 그게 왜냐하면 지금 더 중요한 게 그 윤리 결정보다는 저는 그 가처분의 결정이 당으로서는 더 중요하게 바라보는 지점이 아닐까 봅니다. 그럼 가처분 결정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그건 이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판사 마음이죠. 그러면 윤리위가 예를 들어서 이제 법원은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다는 가정을 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윤리위가, 인용이 된다는 가정을 인용이 하고. 된다면 네. 이준석 전 대표는 윤리위에서 징계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아마 윤리위에서 징계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죠. 예. 그럼 또다시 이준석 전 대표는 또 가처분을 예. 또 하겠죠. 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또 그때는 또 법원에서 또 인용될 가능성이 또 높겠죠. 예. 그 최고위원께서는 결과적으로는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줄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법원이. 아니 잘 모르겠어요. 이번 거는. 지난번 거는 사실 제가 예측을 좀 했는데 예. 이번에는 진짜 이건 판사 마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원 당규상 그 충분히 법원에서 그 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좀. 예. 그러니까 허술한 부분. 네. 지금 허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관행으로 넘어가 줄 거냐? 아니면은 이거는 절차적 위반이다라고 네. 보고 그 당원 단규가 제대로 그 개정됐다고 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판사 마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게 만약에 인용 결정이 나오더라도 지금 이준석 전 대표랑 국민의힘은 거의 뭐 틀어질 대로 틀어진 상황이잖아요. 결국 그렇죠. 함께하기 힘들 것이다 이런 시각이 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하여튼 이준석 대표는 마이웨이를 갈 거다라고들 얘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이 여의도 쪽에서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되면은 정말로 신당을 창당하느냐 아니면은 안에서 싸우느냐 둘 중에 하나 선택지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뭐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저렇다니까요. 재밌게 보고 재밌게 계시는 보고 입장이고. 알겠습니다. 가처분 결정 어떻게 나올지 또 윤리위 결정은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대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50억 원이) 넘는 횡령 혐의로 확정 판결을 받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여전히 국가유공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매달 수당을 받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6.25 참전 유공자로 인정받은 이만희 회장은 지금까지 보훈수당으로 2,500만 원을 받았고 앞으로도 꼬박꼬박 수당을 타게 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김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월 대법원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확정했습니다. 신천지 연수원을 지는데 50억 원대 자금을 빼돌린 횡령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 겁니다. 정부 방역 작업을 방해했다는 혐의는 무죄였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초기 신천지는 교인 명단을 당국에 제대로 내지 않아 큰 혼란을 부추겼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뭐라고 이 사람 사죄해야 하겠습니까?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당시 이 회장이 2015년 6.25 참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사실도 알려졌는데 YTN 취재 결과 이 회장은 대법원 유죄 판결 후에도 아무런 변동 없이 유공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상 국가유공자 지위가 박탈되려면 금고 1년 이상 실형이 확정돼야 합니다. 그러나 이 회장은 횡령액이 무려 57억 원에 달하지만 집행유예로 실형을 모면해 매달 보훈급여를 그대로 받습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이 회장에게 지급된 참전 명예수당은 2,500여만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사회적 무리까지 일으킨 당사자에게 나라가 계속 보훈수당을 주는 건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입니다. 횡령 같은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집행유예라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가 지급되고 있는데 이게 국민 상식으로 용납이 되겠습니까? 국가보훈처는 뒤늦게 현행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국가유공자의 영예성을 끌어올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천지 측은 이 회장의 개인적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알려왔습니다. 수십억 원대의 돈을 빼돌리고도 국가유공자 자격이 유지되는 제도상 허점으로 인해 혈세 낭비는 물론 국가유공자의 명예도 실추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현행법상 보훈 대상자가 실형을 선고받으면 국가가 지급한 보훈 급여를 모두 회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살인이나 성폭행 등 중대 범죄로 금고 1년 이상에 처해진 유공자 183명이 수령한 보훈수당 118억 원 가운데 회수액은 4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계속해서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970년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 중인 A씨와 1994년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B씨. 끔찍한 흉악범죄를 저지르고도 모두 국가유공자로 선정돼 보훈수당으로 무려 1억 3천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금고 1년 이상이 확정되면 보훈급여가 정지되고 지금까지 받은 돈도 모두 국가에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죄 전력 등을 걸러내지 못해 잘못 지급한 책임이 보훈처에 있어 이들에게 반납을 강제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20년까지 살인과 미성년자 추행, 특수강도 등 중범죄자 183명이 보훈급여를 수령했습니다. 혈세로 쥐어준 수당만 모두 118억 원에 이르는데 실제 환수가 이뤄진 건 23명뿐, 금액도 4억 원에 불과해 회수율은 고작 3%에 그쳤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일부는 황당한 이유로 돈을 반환할 의무가 사라졌습니다. 지침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보훈처 집행 오류와 함께 보훈 대상자가 잘못을 뉘우쳤다는 이유까지 면제 사유로 인정돼 87명이 환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생계가 어렵다거나 소송 핑계를 대며 반환을 거부하는 이들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애초 중대 범죄자가 보훈급여자로 등록될 만큼 절차가 허술하고 사후 관리마저 부실해 보훈 시스템 자체에 큰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업무 혜택죠. 정기적으로 점검하든지 아니면 그때그때 시적절한 시기에 점검을 해서 말하자면 국가유공자 전체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보훈처는 기존엔 관할 경찰서를 통해 범죄 경력 사실을 조회했고 앞으로는 경찰청을 통해 더 철저히 확인하겠다며 범죄 경력 조회 시스템 연계, 직원 교육 등을 통해 부당 지급이 없도록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보훈급여 부당 지급을 막기 위해 범죄 경력을 정기적으로 조회하고 환수 조치를 강화하는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어 조속한 보완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성남FC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성남시장이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성남FC 후원금을 모은 건 결국 이재명 대표의 이득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정치적 약속이라는 다소 모호한 표현으로 돼 있는데 어떤 의미인지 송재인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검찰이 제일 먼저 압수수색에 나선 건 성남FC에 가장 많은 후원금을 냈던 두산건설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있던 지난 2015년 두산건설이 소유부지 용도 변경 허가를 받고 성남FC에 50억여 원을 후원한 건 대가성 뇌물이라는 경찰의 결론을 받아든 직후였습니다. 불과 열흘 뒤엔 비슷한 의혹이 제기된 네이버와 분당차병원이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후 농협과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까지 검찰은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냈던 후원사들도 모두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 입증을 위해 전면적인 재수사에 돌입한 모양새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무엇을 얻고자 했을 것으로 판단했을까? 성남시 관계자의 공소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정치적 약속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대표가 성남FC 운영자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면 축구팀 인수 때 내건 정치적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게 두려워 관내 기업에 먼저 접근해 후원을 유도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구단을 잘 운영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 게 내가 노리는 정치적 이득이라는 이 대표의 과거 인터뷰를 그대로 공소장에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약속 이행이라는 동기가 이 대표의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근거가 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선출직 시장인 만큼 공약을 제대로 실현해 긍정적 평판을 얻는 게 이 대표에게 이득이 될 수 있지만 이재명 사익이 아닌 성남시의 공익으로 본다면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치적 약속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성남시의 공적인 이익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결국 그 공익으로 볼 거냐 사익으로 볼 거냐로 따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성남시가 공적으로 이익을 얻은 건데 과연 될 수 있을까 의아해요. 실제 검찰 역시 성남FC 후원금이 이 대표 쪽으로 흘러가 유용된 정황은 아직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후원금 유치 과정부터 용처, 측근 성과급 지급 과정까지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이지만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혐의를 둘러싼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현대와 기아, 벤츠까지 국내외 여러 차종에서 시동이 갑자기 꺼지는 문제가 있다는 소식 저희가 집중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제조사도 차종도 가리지 않고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따져봤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지난 7월 YTN으로 현대자동차의 신형 SUV 더 뉴 팰리세이드에서 시동 꺼짐 현상이 나타났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확인해보니 한 달도 안 돼 국토부 산하 자동차 리콜 센터에 관련 신고가 수십 건이 접수될 정도로 문제가 컸습니다. 좌회전 차선으로 가서 쓰려고 하는데 얘가 갑자기 삐비비비 막 소리가 나면서 시동이 꺼지더라고요. 기사가 나가고 2주 만에 현대자동차는 해당 차종 4천여 대를 리콜했습니다. 시동 꺼짐 문제는 다른 차량에서도 발견됐습니다. 기아 카니발과 벤츠 마이바흐, 현대 소나타 등 국내외 회사의 여러 차종에서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이처럼 차종과 제조사를 가리지 않고 시동 꺼짐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는 첫 번째 이유로 자동차라는 기계의 특성이 이전과는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차가 단순한 탈 것에 불과했다면 이제는 수많은 반도체가 들어가는 거대한 전자장치가 됐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뭐 컴퓨터가 엔진만 제어하겠는데 지금 미션도 제어해야 되고 브레이크도 제어하고 조향장애도 제어하고 편의장치 제어하다 보니까 워낙 많아집니다. 커다란 전자장치가 돌아가려면 문제 해결에 필요한 설명서, 알고리즘도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경우의 수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 보니 웬만한 설명서로는 모든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만에 하나 알고리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차량은 안전을 위해 시동을 꺼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컴퓨터는 어디다 기준을 맞춰야 될지 모르니까 시동을 일단 끄고 보는 거죠. 왜? 안전해야 되니까. 왜냐면 계속 그 시간에 그 조건에 RPM이 올라가면 어떤 급발진을 만들 수 있고 어떤 상황이 위험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사고를 막으려면 알고리즘 영역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알고리즘 등 소프트웨어 분야 자립도가 낮은 국내 기업들은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에 나서야 경쟁력과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알고리즘을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체계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경쟁에서 많이 뒤처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문제 데이터를 꾸준히 모으고 이를 분석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최근 부산에서 현대차 영업사원이 차량 대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리는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확인된 피해 금액만 18억 원이 넘습니다. 영업사원의 사기 행각을 회사가 책임져야 하는지 차상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현대차 대리점에서 차를 계약했다가 돈을 떼인 사람들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차량 출고를 빨리 해주고 할인까지 해주겠다던 영업사원이 개인 통장으로 돈만 챙기고 차는 주지 않자 현대차에 항의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이 사람이 영업사원인지 사기꾼인지 절대 구분할 수 없거든요. 근데 현대자동차에서는 왜 당신이 그런 짓을 했냐, 피해자들 너희들 잘못이다 라고 얘기해버리니까 저희는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지난달 20명이 조금 넘었던 피해자는 30명을 넘어섰고 피해 금액도 18억 원으로 불었습니다. 현대차는 차량 대금을 회사 측이 안내한 가상계좌나 법인계좌로만 입금하도록 규정하고 계약서에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현대차의 매장에서 계약이 이뤄졌고 홈페이지에서도 조회되는 정식 영업사원이 사기 행각을 벌일 거라고는 예상하기 힘들다며 회사 측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비슷한 사건에 대해 지난 2020년 대법원은 대리점을 지휘 감독하는 자동차 회사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주의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피해 금액의 절반만 배상 토록했습니다. 외형상 대리점이 현대차의 상호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소비자의 입장에서 본사가 판매하는 것으로 신뢰하였고 현대차 본사가 영업사원을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했다고 판단된다면 민법상 사용자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영업사원이 고객 돈을 빼돌리는 일은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충북 청주에서도 현대차 영업사원이 개인 계좌로 10억 원이 넘는 차량 대금을 빼돌려 피해자가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는 건 현대차의 판매 시스템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라며 피해 보상과 함께 예방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최상훈입니다. 최근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 재범을 막기 위한 치료 병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약 사범이 가장 많은 서울의 경우 병상이 단 2개뿐입니다. 안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14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대마와 마약을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야산에서 붙잡혔습니다. 대마를 키워 마약으로 가공한 뒤 클럽 등에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전해지고 있는 마약류 사범 검거 소식. 실제로 마약류 단속 건수는 지난 7월 기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 넘게 늘었고 덩달아 마약 중독 환자 수 역시 최근 5년간 32%로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마약류 범죄에서 재범을 막기 위해 중요한 중독 치료보호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전국에서 마약 단속 건수가 가장 많은 서울은 치료보호 실적이 단 2건에 불과합니다. 서울에 있는 전담 치료기관은 단 2곳에 불과한데 그마저 한 곳은 검사 외에 치료는 하지 않고 다른 한 곳은 병상이 2개밖에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갈 곳 없는 수도권 마약류 중독 환자들은 인천에 있는 지정병원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약류 중독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마약류 중독자를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과 시스템을 갖춘 의료기관이 전무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치료기관 공백이 생긴 건 마약류 치료를 할수록 병원의 손해인 구조 때문입니다. 현행법은 마약류 중독자가 지정병원을 방문해 치료보호를 의뢰하면 지자체 심의위 승인을 거쳐 최대 1년간 무상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를 끝낸 의료기관이 병원비를 청구하면 지자체와 복지부가 병원비를 반씩 부담하지만 예산이 부족해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까지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했던 강남 을지대병원은 미수금 누적으로 경영이 악화해 치료병원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마약 중독이 치료가 될 수 있나라는 것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치료를 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입소 시설도 굉장히 많이 늘려야 돼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만 잘 돼도 재범률을 낮추는 데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마약 사범, 마약에 관련된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상담하고 치료할 수 있는 기관의 수를 필요한 지역에 맞게 늘려나가고 관리해가는 것이 굉장히 근본적인 대책일 거다. 마약류 범죄 단속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적절한 치료 체계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강원도 정선 지하 1000m 깊이의 우주물질을 연구하기 위한 실험실이 생겼습니다. 세계에서 6번째로 큰 지하 실험실인데 내년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입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강원도 정선의 예미산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만들어진 국내 유일의 철강 광산이 있는 곳인데요. 제가 서 있는 이곳 땅속 1000m 깊은 곳에 첨단 실험실이 만들어졌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실험실로 가는 수단은 광산용 엘리베이터입니다. 깊이 더 깊이. 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끝이 없는 것 같은 어두운 땅속을 160초 동안 수직으로 내려가자 개미굴 같은 터널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금 800m 지하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는 휴대전화 신호도 잡히지 않습니다. 이 터널을 따라 차를 타고 이동하면 드디어 지하 1000m 실험실에 다다르는데 진입 터널과 연결 도로를 제외한 실험실 면적만 2600제곱미터입니다. 우주에서 날아오는 미세 입자 가운데서도 가장 베일에 쌓인 두 물질을 연구하기 위한 곳입니다. 우주물질의 27%를 차지하지만 어떤 존재인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암흑물질과 암흑물질의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중성미자입니다. 이들 입자는 크기가 작은 데다 다른 물질과 거의 반응하지 않아 지하 깊은 곳은 물론 지구 핵까지도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상에서 이들을 관측하려면 대기 중에 다양한 입자들이 함께 검출돼 이들만의 고유 특성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입자들은 도달하지 못하는 지하 깊은 곳에서 관측하려는 겁니다. 광자도 그렇고 중성자도 있고 감발선 이런 것들이 이제 비슷한 시그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최대한으로 그런 알고 있는 시그널들 다 없애고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시그널들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IBS는 2019년 4월 공사에 착수해 올해 드디어 완공했습니다. 내년까지 중성 입자 검출 장비 등 관측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들여와 연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어마어마한 지하 실험의 메카로 거듭날 것을 기대하고 이 시설을 통해서 정말 세계적인 연구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우주 입자를 연구하는 지하 실험실은 전 세계적으로 모두 18개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 우주 입자 실험실은 6번째 규모입니다. 베일에 쌓여있는 암흑물질과 중성미자의 비밀이 우리나라 연구소에서 풀릴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러시아가 유럽 최대 규모 자포리자 원전을 국유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러시아에 대해 추가로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를 러시아 자산으로 국유화하는 대통령령을 발표했습니다. 자포리자 원전을 러시아 연방 자산으로 지정하는 동시에 기존 우크라이나 국영 원전 기업 에네르고 아톰이 갖고 있던 원전 운영권을 접수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시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영 기업인 자포리자 원전이 설립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에네르고 아톰은 자사의 자포리자 원전 운영권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유럽 최대 원자력 발전소인 자포리자 원전은 2월 말부터 러시아군이 통제했지만 에네르고 아톰 직원들이 이뤄왔습니다. 8월부터 원전 인근에 대한 폭격이 잇따르면서 핵사고 위험이 고조되자 9월부터 가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이번 주 모스크바와 키이우로 잇따라 방문해 원전 상황과 안전 문제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유럽연합 EU는 추가 대러 제재에 합의했습니다. 이번이 8번째 제재안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합병 선언에 대한 대응입니다. 러시아산 원유나 정유 제품의 가격에 상한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Of course we feel that the Russian war causes economic and social hardship and it places a heavy burden on our citizens and on the economy and our single market. 이와 함께 러시아산 철강 제품과 첨단 기술 제품에 대한 수입도 금지할 계획입니다. 이에 맞서 러시아는 가격 상한제에 동참한 나라에 원유를 공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현재 내륙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고 있는데 낮 동안 약한 비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여기에 찬바람까지 불면서 날은 종일 서늘하겠는데요. 현재 18.3도를 보이고 있는 서울 기온, 한낮에는 20도까지 오르는 데 그치면서 예년보다 3도가량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반면 동풍이 유입되는 동해안 지역은 강하고 또 많은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북 울진에는 호우경보가, 강원도 강릉과 양양에는 호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영동 중북부 많은 곳에는 120mm 이상, 경북 북부 동해안에도 최고 8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오늘 오후부터는 초속 15m 이상의 강풍까지 몰아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20도, 전주 21도, 대전과 대구는 22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에는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한글날인 일요일에는 전국에, 월요일에는 중부와 전북 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